백마부대의 육중한 철문이 천천히 열리며 차유진의 작은 체구를 삼켰. 그녀는 알지 못했. 그 문 너머에 있는 것이 군인으로서의 영광스러운 길이 아니라 경멸과 적의로 가득 찬 차가운 벽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경기도 파주, 휴전선과 맞닿은 부대의 공기는 늦가을의 스산함과 군사적 긴장감이 뒤섞여 유독 차갑게 느껴졌. 위병소를 지나는 그녀의 여리여리한 모습에 근무를 서던 병사들의 움직임이 순간 멎었. 그들의 시선에는 상급 장교에 대한 존중보다는 동물원의 희귀동물을 보는 듯한 노골적인 호기심이 가득했. 수군거리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그녀의 귓가에 희미하게 와닿았다. 저분이 신임 소대장님이라고. 여자인데 괜찮을까? 차유진은 애써 그들의 시선을 외면하며 연병장을 가로질렀. 대대장에게 부임 신고를 하러 가는 그 짧은 거리 동안 수많은 눈동자가 마치 화살처럼 그녀의 등 뒤에 밝혔. 막사 창문마다, 훈련장 구석마다 그녀를 훔쳐보는 시선들이 느껴졌다. 오빠들의 걱정 어린 얼굴과 스스로 증명해 보이겠다던 자신의 다짐이 교차하며 머릿속이 복잡해졌. 그녀는 허리를 꼿꼿이 폈지만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은 어쩔 수 없었. 대대장인 중령과의 첫 면담은 예상대로 짧고 건조했. 대대장실은 먼지 하나 없이 정돈되어 있었지만 사람의 온기라고는 느껴지지 않는 공간이었.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차유진의 수석 졸업 이력서를 훑어보며 잠시 흥미를 보이는 듯했으나 이내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를 내려놓았다.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축하나 격려가 아닌 차가운 경고였. 여군이라고 봐주는 건 없어. 알지.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 그는 마치 당연한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듯 말했. 자, 소희가 맡을 삼소대는 우리 대대에서도 군기가 제일 세고 일이 많은 곳이야. 사고도 잦고 병사들도 거칠지. 하지만 그곳에는 진짜 전문가가 한 명 있어. 대대장은 잠시 말을 끊고 차유진의 반응을 살폈. 부소대장인 백기태 중사 말이야. 이 대대에서만 15년을 복무한 사람이야. 여기 있는 모든 전선과 볼트 하나까지 그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게 없지. 자네의 이론도 좋지만 여기 최전방에서는 백중사의 짬밥이 법이야. 그와 충돌하지 마. 그에게서 배우도록. 알겠나? 배우라는 말은 곧 백중사에게 거슬리지 말라는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알아서 처신하라는 무언의 압력이었다. 차유진은 주먹을 꽉 쥐며 우렁차게 대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앞으로 펼쳐질 험난한 군 생활을 직감할 수 있었다. 대대장조차 부소대장의 눈치를 보는 이곳에서 신임 소위인 그녀가 설 자리는 과연 어디일까? 진짜 혹독한 신고식은 그녀가 녹슨 철문을 열고 삼소대 사무실로 들어서는 순간부터 시작되었다. 문이 열리자 시끄럽게 울려 퍼지던 남자들의 웃음소리가 거짓말처럼 뚝 끊겼. 좁은 사무실 안은 기름과 땀 냄새, 그리고 짙은 남성들의 채취로 가득했다. 벽에는 낡은 통신 장비 회로도와 선정적인 사진이 붙어 있었고 바닥에는 부품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곳에 두 명의 남자가 있었다. 한 명은 거친 피부와 햇볕에 그을린 얼굴, 단단한 근육질의 몸을 가진 남자였다. 기름때 묻은 그의 작업복과 굳은 살박인 손은 그가 평생을 현장에서 뒹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누가 봐도 실전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의 기운을 뿜어내는 백기태 중사였다. 다른 한 명은 그와 대조적으로 깔끔한 전투복에 사람 좋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부자연스러웠고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능글맞아 보이는 인상의 오정민 중이었다. 차유진이 숨을 한번 고르고 각 잡힌 경례와 함께 자신을 소개했다. 백마, 금일부로 삼소대장으로 부임한 소위 차유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 순간 사무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백기태 중사는 의자에 비스듬히 기댄 채 다리를 꼬고 앉아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경멸이 가득 담긴 시선으로 그녀의 전투화부터 머리끝까지 훑어보더니 흥하는 코웃음을 치며 손에 들고 있던 통신 장비 부품을 계속 만지작거렸다. 신임 소대장이자 명백한 상급 장교에 대한 완전한 무시. 이것은 계산된 행동이자 노골적인 하극상이었다. 정적이 흐르는 어색한 순간 사람 좋은 얼굴을 한 오정민 중위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과장된 몸짓으로 손을 내밀었다. 이야, 소문으로만 듣던 차 소위님이시군요. 육사 수석 졸업생이 우리 부대로 오다니 이거 완전 부대 경사 아닙니까? 저는 이소대장 오정민 중위입니다. 반갑습니다. 그의 말투는 과하게 친절했지만 차유진은 악수를 나누는 짧은 순간에도 그의 눈빛 어딘가에 숨겨진 가벼움과 계산적인 태도를 놓치지 않았다. 앞으로 잘 지도해 주십시오. 오중희님. 그녀가 예의를 갖추자 오정민은 손사래를 쳤다. 에이, 무슨 지도는요. 서로 도와야죠. 그러고는 백기태를 향해 능청스럽게 소리쳤다. 백중사님, 우리의 새로운 스타, 신임 소대장님 오셨는데 인사 안 하십니까?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분기가 빠졌네요. 오정민 중위의 너스레에 백기태 중사는 그제야 마지못해 삐딱하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차유진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짐승의 그것처럼 날카롭고 야만적이었다. 그는 자갈 구르는 듯한 거친 목소리로 충격적인 첫마디를 내뱉었다. 소대장님, 여긴 육군사관학교의 아늑한 강의실이 아닙니다. 책상에서 배운 이론 나부랭이는 여기선 고철덩어리만도 못한 곳이란 말입니다. 그는 위협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며 경고를 이어갔다. 그의 입에서는 퀴퀴한 담배 냄새가 풍겨왔다. 괜히 의욕만 앞서서 사고치지 마시고 얌전히 제 말만 잘 들으시면 중간은 갈 겁니다. 여긴 짬밥이 계급이고 경험이 실력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첫 만남부터 쏟아지는 노골적인 적의와 경고. 차유진은 아래 십수를 지그시 깨물었다. 분노와 모욕감에 온몸이 떨려왔다. 여기가 바로 오빠들의 방패를 내려놓고 스스로 선택한 진짜 전쟁터임을 뼈저리게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 같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여기서 무너지면 앞으로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그의 살벌한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했다. 그리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차분하지만 강철처럼 단호하게 응수했다. 백중사님의 15년 경험과 연륜은 존중합니다. 그 경험은 우리 소대의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고 저 또한 기꺼이 배울 것입니다. 하지만 3소대의 모든 작전과 병사 한 명 한 명의 생명에 대한 최종 책임은 소대장인 저에게 있습니다. 앞으로 상급자에 대한 예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 지위에 대한 판단은 중사님이 아닌 대대장님과 제 소대원들이 할 것입니다. 제 지시를 따라 주십시오. 그녀의 단호한 응수에 백기태 중사의 굵은 눈썹이 꿈틀거렸다. 감히 가딤관한 신출내기. 그것도 여군 장교가 자신의 짬밥에 정면으로 맞서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듯했다.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당혹감은 이내 시뻘건 분노로 변해갔다. 그의 주먹이 순간 꽉 쥐어지는 것을 차유진은 똑똑히 보았다. 그때까지 옆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오정민 중위는 흥미로운 연극이라도 보는 듯 입가에 걸린 즐거운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그는 심지어 작게 박수를 치며 말했다. 오, 대단하십니다, 소위님. 카리스마가 넘치시네요. 앞으로 정말 재미있겠습니다. 그의 미소는 마치 앞으로 벌어질 모든 비극을 알고 있다는 듯 의미심장하고 기묘한 느낌을 주었다. 강철 같은 백마부대의 땅에 던져진 낯선 이방인. 차유진의 외로운 싸움은 그렇게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었다. 총성 없는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백기태는 노골적인 적의를 드러내며 그녀의 권위에 매일같이 도전했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은 친절한 가면 뒤에 비열한 칼을 숨긴 오정민의 알 수 없는 미소일지도 몰랐다. 총성 없는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백기태는 노골적인 저기를 드러내며 그녀의 권위에 매일같이 도전했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은 친절한 가면 뒤에 비열한 칼을 숨긴 오정민의 알 수 없는 미소일지도 몰랐. 간부 사회에서 철저히 이방인이 된 차유진이었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 그녀는 자신의 신념을 증명할 유일한 방법은 실력뿐임을 알고 있었. 말뿐인 권위가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리더십만이 이 거친 땅에서 살아남을 유일한 길이었. 하지만 백기태 중사는 그녀에게 실력을 발휘할 기회조차 주려 하지 않았. 매일 아침 열리는 소대장 주관 장비 점검 시간은 그녀의 리더십을 시험하는 첫 번째 관문이자 백기태의 교묘한 방해가 가장 빛을 발하는 시간이었다. 어느 날 아침 차유진은 밤새 준비한 자료를 들고 병사들 앞에 섰. 그녀는 사관학교에서 배운 최신 교리를 바탕으로 기존의 주먹 구구식 점검 방식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계획을 브리핑했다. 단순히 부품을 닦고 조이는 수준을 넘어 장비의 운용 시간과 환경적 스트레스 요인을 데이터화하여 고장을 사전에 예측하고 방지하는 예방정비 개념을 도입한 것이었다. 그녀의 계획은 장비의 수명을 연장하고 고장률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었다. 병사들의 눈이 조금씩 흥미로 빛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의 설명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백기태 중사가 팔짱을 낀 채 비웃으며 찬물을 끼얹었다. 소대장님, 그 방식은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모든 병사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컸. 그는 마치 자비로운 스승이 철없는 제자를 가르치듯 과장된 몸짓을 섞어가며 말했다. 이 장비들은 그렇게 예민하게 다루면 오히려 고장납니다. 책에 나온 대로 했다가 고장나면 책임지실 겁니까? 15년간 제가 해오던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 덕분에 지금까지 단 한 번의 통신두절 사고도 없었습니다. 제가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그는 차유진의 지시를 공개적으로 무시한 채 자신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병사들에게 작업을 지시했다. 야, 너희들 뭐해? 소대장님 말씀은 그냥 참고만 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어서 움직여. 어쩔 줄 모르는 병사들은 신임 소대장인 차유진과 백반장이라 불리는 백중사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눈치만 살폈. 권위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순간이었. 여기서 밀리면 소대장으로서의 리더십은 완전히 무너질 터였.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억누르며 차유진은 단호하게 말했. 백중사, 우선 제 지시를 따라주십시오. 새로운 방식이 정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지휘관의 임무입니다. 그러자 백기태는 기다렸다는 듯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얼굴에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한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확인이요. 여긴 실험장이 아닙니다. 소대장님, 당장 내일이라도 북쪽에서 포가 날아올지 모르는 최전방입니다. 소대장님의 어설픈 실험 때문에 우리 소대원들 목숨을 담보로 잡을 순 없습니다. 그의 말은 표면적으로는 부대를 걱정하는 충언처럼 들렸다. 하지만 그 속에는 실전 경험 없는 애송이 여군 장교에 대한 깊은 불신과 감히 네가 나를 가르치려 드느냐는 오만함이 교묘하게 숨어 있었다. 그는 병사들 앞에서 차유진의 권위를 짓밟음으로써 이 소대의 실질적인 왕은 자신임을 과시하려 했다. 차유진은 더 이상 논쟁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권위를 내세우기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리더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말없이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가장 먼저 기름때 묻은 통신장비 앞에 섰다. 그리고 누구보다 열심히 꼼꼼하게 장비를 분해하고 정비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하얗고 가녀린 손이 순식간에 기름때로 새까맣게 변했다. 병사들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이내 말없이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함께 작업을 시작했다. 그날 이후 차유진의 일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매일 아침 그녀는 병사들과 똑같이 완전 군장을 하고 구보대열의 가장 선두에서 달렸다. 가장 힘들고 더러운 작업에는 항상 가장 먼저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섰다. 꽁꽁 얼어붙은 땅을 파는 진지 공사 현장에도
기름때 가득한 통신 장비를 정비하는 일에도 그녀는 예외 없이 함께했다. 또한 그녀는 병사 한 명 한 명을 단순한 부하가 아닌 인격체로 대했다. 훈련 중 한 병사가 발목을 심하게 접질려 주저앉아 백기태는 엄살 부리지 말고 일어나 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차유진은 주저없이 달려가 병사의 상태를 살피고는 직접 그를 업고 의무실까지 수백 미터를 뛰었다. 그녀의 등에서 병사는 놀라움과 미안함에 어쩔 줄 몰라 했다. 또 어느 날 밤 막내 병사가 생활관 구석에서 홀로 눈물 짓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다른 간부들은 못 본 척 지나쳤지만 그녀는 조용히 다가가 따뜻한 캔커피를 건네며 그의 곁에 앉았다. 여자친구와 헤어져 힘들어하는 병사의 하소연을 그녀는 밤늦게까지 묵묵히 들어주며 함께 아파했다. 그녀는 병사들의 이름과 보직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 관계, 여자친구의 이름, 심지어 장래 희망까지 기억하는 유일한 간부였다. 그런 그녀의 진심을 가장 먼저 알아본 것은 바로 김민준 이병이었다. 김 이병은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한 수재였지만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 탓에 단체 생활에 잘 섞이지 못하고 군 생활에 겨우 적응해 나가고 있었다. 그런 그의 숨겨진 재능을 처음으로 알아봐준 사람이 바로 차유진이었다. 어느 날 부대의 노후된 전술통신 시스템에 원인 모를 오류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대대 전체의 통신망이 마비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다. 중요한 통신이 수시로 끊기고 데이터 전송 속도는 거북이 걸음이었다. 백기태 중사는 평소처럼 장비를 발로 툭 차며 짜증을 냈다. 이놈의 고물. 원래 그런 거니 그냥 껐다 켜서 써. 그의 해결책은 언제나 그것뿐이었다. 하지만 차유진은 달랐다. 그녀는 문제의 원인을 찾기 위해 며칠 밤을 새워 두꺼운 영문 매뉴얼을 분석했고 마침내 조용히 구석에서 시스템을 지켜보던 김민준 이병을 불렀다. 김 이병, 자네가 보기에 이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나? 모두가 무시하던 자신에게 처음으로 의견을 묻는 장교 앞에서 김 이병은 당황했지만 이내 용기를 내어 자신의 분석을 차분히 설명했다. 그는 수첩에 직접 도표까지 그려가며 설명했다. 소대장님, 제 생각에 이 시스템은 오래된 소프트웨어 기반이라 최근에 업데이트된 최신 암호화 모듈과 계속 충돌하는 것 같습니다. 하드웨어 문제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문제입니다. 제가 소스 코드 몇 군데를 수정하면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논리 정연한 설명에 옆에서 듣고 있던 백기태 중사가 코웃음을 쳤다. 이등병 나부랭이가 뭘 안다고 소스 코드. 그냥 껐다 켜면 되는 걸 가지고 유난 떨기는. 괜히 건드렸다가 완전히 망가뜨리면 어쩔 건데. 하지만 차유진은 그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고는 흔쾌히 김민준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그녀의 눈에는 그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백기태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다. 백중사, 지금부터 이 장비 수리는 김이병에게 맡깁니다. 누구도 방해하지 마십시오. 이어서 김민준에게 힘을 실어 주었다. 좋다. 한번 해보게. 자네를 믿는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뭐든지 지원하겠다. 책임은 내가 진다. 김민준 이병은 그날 밤 뜬 눈으로 시스템을 분석하고 코드를 수정했다. 차유진은 밤새 그의 곁을 지키며 커피를 타주고 필요한 부품을 직접 찾아다 주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거짓말처럼 모든 오류가 사라졌다. 통신 두절 현상은 완전히 없어졌고 데이터 전송 속도는 오히려 이전보다 2배 이상 빨라졌다. 백기태 중사는 어쩌다 속아 뒷걸음질치다 쥐잡은 격이라며 애써 폄하했지만 다른 병사들의 눈은 놀라움과 경외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 사건을 계기로 병사들은 차유진을 진심으로 따르기 시작했다. 그녀의 지시는 더 이상 신임 소위의 이상적인 명령이 아니라 우리를 이해하고 실력 있는 지휘관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받아들여졌다. 훈련 성과는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늘 문제만 일으키던 관심소대로 낙인 찍혔던 3소대는 대대에서 가장 활기차고 단결이 잘 되는 에이스 소대로 거듭났다. 어느 훈련이 끝난 늦은 저녁,
먼지와 땀으로 범벅이 된 병사들이 그녀의 막사 앞에 모여들었다. 김민준 이병이 대표로 경례를 붙였.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자신감에 차 있었. 소대장님, 저희는 소대장님을 믿습니다. 그들의 순수한 눈빛과 진심 어린 한마디에 차유진은 그동안의 모든 서름과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 병사들의 굳건한 신뢰는 차유진에게 얼어붙은 땅의 피난송이 꽃과 같았. 간부들의 따돌림과 멸시 속에서 마음이 얼어붙을 때마다 그녀는 자신을 믿어주는 이 작은 꽃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결코 이 싸움에서 쓰러질 수 없다고 다짐했. 하지만 그녀는 몰랐. 얼어붙은 땅에 핀 그 작은 꽃의 아름다움이 어둠 속에 도사리고 있던 짐승의 질투심을 더욱 자극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의 작은 승리는 더 크고 잔혹한 비극의 서막을 열고 있었. 개선가의 드높은 함성 뒤편에서 죽음보다 더 끔찍한 음모가 조용히 고개를 들고 있었다. 훈련의 성공을 자축하기 위한 대대회식이 열렸. 하지만 그 자리는 축하와 격려의 자리가 아닌 차유진을 향한 시기와 광기가 폭발하는 모욕의 장으로 빠르게 변질되고 있었. 회식 장소인 부대 식당은 시끌벅적했지만 그 소음 속에는 보이지 않는 칼날들이 번뜩이고 있었. 회식의 주인공은 당연히 차유진이었. 대대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돌아가며 그녀에게 술을 권하며 칭찬을 쏟아냈. 차소위, 정말 대단했어. 자네 덕분에 우리 대대 체면이 섰네. 육사수석은 역시 달라. 앞으로 우리 대대의 보배가 되어주게. 차유진은 감사를 표하며 정중하게 술잔을 받았지만 그 모든 환호와 칭찬이 공허하게 느껴졌다. 등 뒤 한쪽 구석에서 자신을 향해 이글거리는 두 개의 시선을 분명하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술에 취해 얼굴이 시뻘개진 백기태 중사와 그 옆에서 교활한 미소를 짓고 있는 오정민 중이었. 그들은 마치 먹이를 노리는 하이에나처럼 어둠 속에서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 술자리가 한창 무르익자 마침내 오정민 중위가 기다렸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났. 그는 술에 취한 척 비틀거리며 차유진에게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팔을 슬쩍 둘렀. 역한 술냄새와 불쾌한 채취가 그녀의 코를 찔렀. 자자, 여러분. 오늘의 히어로, 우리 부대의 여신 차유진 소위님을 위해서 다 같이 건배 한번 합시다. 그의 과장된 목소리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차 소위 아니었으면 우리 대대장님 이하 간부들 다 옷 벗을 뻔했잖아. 안 그래요? 그의 말은 칭찬인 척했지만 그 속에는 너 하나 잘난 척하는 바람에 우리 모두가 무능한 사람처럼 보이게 되었다는 교묘한 비아냥과 책임 전가가 숨어 있었다. 차유진이 불쾌한 표정으로 그의 팔을 뿌리치려 하자 오정민은 더 끈적하게 그녀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어허, 우리 차 소희님 부끄러워하기는. 오빠가 특별히 한 잔 따라줄게. 바로 그때 잔뜩 취한 백기태 중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술병을 테이블에 쾅소리가 나게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 시끄러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호들갑들이야. 운 좋게 한번 성공한 거 가지고. 순간 시끄럽던 회식 자리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 모든 시선이 백 중사에게 쏠렸. 그는 차유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을 이었. 그의 혀는 꼬여 있었지만 그가 뱉어내는 단어 하나하나는 비수처럼 날카로웠다. 저런 년이 소대장이라고 거들먹거리는 거 보니까 군대 꼴 잘 돌아간다. 사관학교에서 책상머리에 앉아 배운 거 말고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 여우같이 윗대가리들한테 꼬리나 살살 치니까 표창장이나 받는 거 아니냐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폭언과 공개적인 모욕이었다. 차유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녀를 믿고 따르던 삼소대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모든 동료 간부가 있는 자리에서 그녀의 인격과 명예는 속수무책으로 짓밟렸.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꾸했. 백중사님, 지금 하신 말씀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책임. 뭘 책임져? 내가 틀린 말 했냐? 내년이 사단장 앞에서 희죽거리면서 아양 떤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상황이 험악해지자 대대장이 나서서
백중사를 말렸다. 백중사, 그만하게. 술이 과했네. 하지만 그의 재지는 미온적이었고 사태를 해결하려는 의지보다는 그저 시끄러운 상황을 피하려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때 오정민 중위가 옆에서 말리는 척하면서 오히려 백중사를 부추겼다. 아이고, 백중사님 참으세요. 자, 소위님이 아직 군 생활을 잘 몰라서 그런 실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의 말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차유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백기태 중사, 당신을 상관 모욕죄 및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정식으로 문제 삼겠습니다. 그리고 오정민 중위, 당신의 교사 및 동조 행위도 절대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단호하고 법적인 대응에 백기태 중사와 오정민 중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회식 자리는 완전히 파탄이 났다. 차유진은 그 지옥 같은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차가운 밤 기운이 그녀의 뺨을 스쳤지만 마음속에서 들끓는 분노와 모멸감은 식지 않았다. 훈련의 마지막 밤이었다. 대부분의 병력은 철수를 준비하며 안도감에 젖어 있었지만 3소대는 마지막까지 통신 장비를 점검하고 해체하는 고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회식 자리에서의 사건 이후 부대 내의 공기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위태로웠다. 차유진은 정식으로 백기태 중사에 대한 징계를 대대장에게 요청했지만 대대장은 곧 인사 이동 시즌이니 조용히 넘어가자며 사건을 덮으려는 태도를 보였다. 모든 작업이 거의 마무리될 무렵 차유진은 홀로 부대 외곽 가장 어둡고 후미진 곳에 설치된 예비 안테나를 최종 점검하러 나섰다. 피곤에 지친 소대원들을 먼저 막사로 돌려보낸 후였다. 칠흑 같은 어둠 속 그녀의 손전등 불빛만이 유일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다. 안테나 점검을 마치고 돌아서는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어둠보다 더 짙고 무거운 그림자가 그녀를 덮쳤다.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거대한 손이 그녀의 입을 틀어막았다. 역한 술 냄새와 함께 짐승의 그것처럼 거친 숨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다. 백기태 중사였다. 내년 때문에 내 15년 군 생활이 전부 끝장나게 생겼어. 그의 눈은 증오와 광기로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차유진의 멱살을 잡고 짐짝처럼 땅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 차유진은 뒷머리를 세게 부딪혔지만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저항했다. 사관학교에서 배운 호신술로 그의 급소를 노리려 했지만 압도적인 체격 차이와 이성을 잃은 그의 무자비한 폭력 앞에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었다. 감히 나를 징계해. 이 발칙하고 건방진 년. 백기태 중사는 이성을 상실하고 주먹을 휘둘렀다. 차유진의 얼굴과 몸에 무차별적인 폭행이 가해졌다. 입술이 터지고 피가 튀었다. 온몸의 뼈가 부서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시야가 흐려지고 의식이 희미해져 갔다. 이대로 죽는 건가? 그녀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그의 팔을 물어뜯으며 저항하는 순간 그의 육중한 군화발이 그녀의 옆구리를 강타했다. 억하는 비명과 함께 그녀의 몸이 종이장처럼 구겨졌다. 그녀의 몸이 축 늘어졌다. 백기태 중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쓰러진 차유진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짓의 심각성을 깨닫고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다시 비열하고 추악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쓰러진 차유진의 군복 상의를 일부러 흐트러뜨리고 마치 다른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던 것처럼 현장을 조작하려 했다.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또 다른 인형이 나타났다. 오정민 중위였다. 그는 모든 상황을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었다. 백기태 중사가 차유진을 덮치는 순간부터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모든 과정을 차유진은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오정민 중위의 얼굴을 보았다. 구원의 손길일까?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놀람이나 걱정이 아닌 차가운 계산과 만족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쓰러진 차유진에게 다가오지 않았다. 대신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백기태 중사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잡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중사님, 정신 차리세요. 이대로 두면 우리 둘 다 군복 벗어야 합니다. 사고로 만들어야 합니다. 차유진의 눈에서 마지막 빛이 꺼져갔다. 그녀를 덮친 것은 한 마리의 짐승이었지만 그 짐승의 광기를 부추기고 방관하며 즐긴 또 다른 악마가 있었다. 그날 밤 대한민국의 군복과 군인의 명예는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처참하게 가라앉고 있었다. 차유진이 정신을 차렸을 때 코끝을 찌르는 것은 소독약 냄새와 차가운 의무대 침상의 감촉이었다. 머리는 깨질듯이 아팠고 온몸은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군의관은 그녀에게 야간 작업 중 실족하여 경사면에서 굴렀다고 기계적으로 설명했다.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아닙니다. 저는 폭행을 당했습니다. 백기태 중사에게. 차유진은 갈라진 입술로 힘겹게 진실을 말했지만 군의관은 그녀의 눈을 피하며 소희님, 일단 안정이 필요합니다. 충격으로 인한 기억 혼란일 수 있습니다. 라고 둘러댔다. 곧이어 중대장인 문상철 대위가 찾아왔다. 그는 이번 사태의 1차적인 지휘 책임자였다. 차유진은 그가 지휘관으로서 정의를 바로 세워줄 것이라는 마지막 희망을 걸었다. 중대장님, 이것은 단순 사고가 아닙니다. 명백한 하극상이자 범죄입니다. 백기태 중사가 저를. 하지만 문상철 대위는 그녀의 말을 중간에 거칠게 끊었다. 그의 얼굴에는 부하를 걱정하는 기색 대신 귀찮은 일이 터졌다는 짜증과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불안감이 역력했다. 차소희, 일을 크게 만들지 말게. 나 곧 있으면 소령진급 심사야. 내 앞길 막을 셈인가. 차유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부하장교가 하극상과 폭행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았는데 지휘관이라는 자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가 자신의 진급 걱정이었다. 진급이 지금 중요합니까? 이건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녀가 절규하듯 말하자 문대위는 비웃듯이 되물었다. 인생. 증거 있어. 누가 봤는데. 차소희가 평소 백중사랑 사이가 안 좋았던 건 부대 전체가 다 아는 사실이야. 개인적인 악감정으로 무고하는 거라고 몰리면 어쩔 건가. 바로 그때 오정민 중위가 의무실로 들어왔다. 그는 마치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세상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차유진에게 다가왔다. 차, 소희님, 몸은 좀 괜찮으세요? 제가 순찰 중에 발견했을 땐 이미 쓰러져 계셔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차유진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에게 애원했다. 오 중위님, 보셨죠? 백중사가 저를 때리는 거 다 보고 계셨잖아요. 제발 사실대로 말해주세요. 오정민 중위는 순간 움찔했지만 이내 시치미를 뚝 뗐다. 그는 중대장 문상철 대위와 재빨리 눈빛을 교환하더니 너무나도 태연하게 거짓말을 내뱉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차소희님? 저는 그냥 순찰 중에 쓰러져 있는 소희님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주변에는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다. 완벽한 배신, 완벽한 조작이었다. 유일한 목격자가 침묵을 넘어 가해자의 편에 서서 거짓을 증언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 진실의 목격자가 아닌 범죄의 공모자가 되기를 선택했다. 차유진은 절망했다. 가해자의 폭력보다 진실을 외면하는 지휘관의 이기심과 모든 것을 지켜본 동료의 비겁한 배신이 그녀의 영혼을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었다. 그녀는 거대한 침묵의 카르텔에 갇혀버린 것이다. 문상철 대위는 오정민 중위의 거짓 증언으로 확신을 얻고 차유진을 회유하고 협박하기 시작했다. 들었지? 목격자도 없잖아.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그냥 조용히 덮고 넘어가. 이건 중대장으로서의 명령이야. 차유진은 깨달았다. 이 강철의 성 안에서 그녀의 편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정의와 진실, 군인의 명예는 개인의 안위와 진급, 그리고 비겁한 침묵 앞에서 무참히 짓밟히고 있었다. 결국 그녀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상관을 무고하여 부대 단결을 저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근신 처분을 받게 되었다. 비겁한 방관자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안락한 왕국을 지키기 위해
한 사람의 영혼을 어둠 속의 산채로 매장하고 있었다. 비겁한 방관자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안락한 왕국을 지키기 위해 한 사람의 영혼을 어둠 속의 산채로 매장하고 있었다. 근신 기간이 끝나자 문상철 대위는 차유진을 삼소대장 직위에서 강제로 해임했다. 그리고 그녀에게 대대 군수물자 관리라는 사실상의 퇴출 통보이자 공개적인 모욕인 한직을 맡겼다. 그녀의 새로운 근무지는 부대 가장 구석진 곳에 위치한 거미줄과 먼지로 뒤덮인 낡은 창고였다. 그곳은 모두에게 잊힌 공간, 살아있는 무덤이었다. 차유진의 시간은 그 버려진 창고 안에서 그대로 멈춰버렸다. 그녀는 소대원들과 완벽하게 격리되었고 하루 종일 고장난 통신 장비와 녹슨 부품들을 분류하고 정리하는 무의미한 일을 해야 했다. 폭행의 후유증인 두통은 만성이 되었고 이제는 시야가 겹쳐 보이거나 한쪽 눈이 침침해지는 증상까지 나타났다. 밤이 되면 텅 빈 관사에서 홀로 그날 밤의 끔찍한 기억과 싸워야 했다. 그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햇빛을 보는 시간보다 어둡고 축축한 창고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길어졌다. 그녀가 모두에게 잊혀져 갈 때 그녀를 잊지 않고 가슴 아파하며 지켜보는 단 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김민준 이병이었다. 그는 차유진이 겪은 모든 부당하고 끔찍한 일들을 지켜보며 남몰래 분노의 불씨를 키우고 있었다. 그는 업무적인 핑계를 대며 틈틈이 그녀를 찾아갔고 몰래 따뜻한 캔커피나 초코파이를 건네며 그녀의 안색을 살폈다. 하지만 그녀는 희미하게 웃으며 괜찮다고만 대답할 뿐이었다. 김민주는 그녀의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진 얼굴과 텅 비어버린 눈빛에서 그녀가 결코 괜찮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느 날 오후 김민주는 전달할 서류를 들고 낡은 창고로 향했다. 창고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그는 안으로 들어서다 말고 그 자리에 심장이 멎는 듯 얼어붙었다. 차유진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소대장님. 그는 비명을 지르며 그녀에게 달려갔다. 그녀는 의식을 잃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절규에 다른 병사 몇몇이 달려왔고 차유진은 급히 의무대로 후송되었다. 이 사건은 잔잔하던 부대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지만 간부들은 여전히 냉담하고 잔인했다. 문상철 대위는 원래 몸이 약한 사람이 괜히 힘든 척하다가 쓰러진 것뿐이라며 사건을 축소하고 왜곡하는 데 급급했다. 백기태 중사와 오정민 중위는 오히려 거짓말이 들통날 것 같으니까 꾀병 부리는 것이라며 그녀를 끝까지 모욕했다. 김민준 이병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그는 더 이상 이부조리하고 추악한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결심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진실을 덮고 자신들의 안위만 챙기려는 저 악마 같은 자들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날 밤 김민준 이병은 야간 탄약고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다. 순찰 중 그는 우연히 간부들이 사용하는 흡연실 근처를 지나게 되었다. 창문 틈으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불빛과 함께 지긋지긋하게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백기태 중사와 오정민 중위였다. 김이병은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어둠이 짙게 깔린 벽에 몸을 숨긴 채 귀를 기울였다. 아, 진짜 그년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네. 쓰러지긴 왜 쓰러져서 사람 신경 쓰이게 만들어. 오정민 중위의 투덜거리는 목소리였다. 백기태 중사가 낄낄거리며 대답했다. 그러게 말이야. 그냥 쥐 죽은 듯이 처박혀 있을 것이지. 근데 그때 내가 너무 심하게 걷어찼나. 머리를 맞은 게 영 찜찜하긴 한데 김민준 이병의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했다. 그것은 명백한 자백이었다. 오정민 중위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에이, 중사님 걱정 마세요. 문대위님이 다 알아서 처리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유일한 목격자가 저인데 제가 입 꾹 다물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우리는 계획대로 차유진이 혼자 넘어져서 다친 거다라고 밀고 나가면 게임 끝입니다. 그래도 찝찝해. 만약에 전현이 깨어나서 또 깽판 치면 어떡하지? 걱정 마시라니까요. 걔 이제 아무도 안 믿어줘요.
상관 무고하는 정신, 나간년으로 찍혔는데 누가 개의 말을 믿어주겠어요. 우리가 이긴 겁니다. 중사님. 담 너머에서 들려오는 대화는 악마들의 속삭임 그 자체였. 그들은 자신들의 범죄를 단 한순간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서로의 알리바이를 확인하며 안도하고 있었다. 김이병은 주먹을 너무 세게 쥐어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것도 느끼지 못했다.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와 역겨움에 숨이 막혔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차유진이 쓰러지기 직전 그녀의 책상 위에서 보았던 낡은 수첩. 그 수첩에는 그녀가 부임한 첫날부터 겪었던 모든 부당한 일들이 날짜별로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홀로 싸워온 고독하고 처절한 투쟁의 기록이었다. 김민주는 그 수첩을 몰래 자신의 관물대에 숨겨두었다. 이제 그 수첩과 방금 자신이 들은 저들의 생생한 대화만 있으면 진실을 밝힐 수 있었다. 하지만 어떻게? 대대장에게 보고해봤자 문상철 대위선에서 또다시 묵살될 것이 뻔했다. 사단 헌병대에 신고한다 해도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유야무야 될 가능성이 높았다. 그의 머릿속에 한 가지 방법이 스쳐 지나갔다. 가장 낮고 힘없는 자가 가장 높고 강력한 곳에 직접 호소하는 것이다. 누구도 감히 막을 수도 덮을 수도 없는 곳. 김이병은 근무를 마치고 막사로 돌아와 모두가 잠든 틈을 타 조심스럽게 펜과 편지지를 꺼냈다. 그는 어둠 속에서 한자 한자 분노와 눈물을 눌러담아 편지를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존경하는 합동참모의장님께. 그는 자신이 백마부대에서 복무하는 김민준 이병이라고 신분을 밝혔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목격하고 듣고 기록한 모든 진실을 편지에 쏟아냈다. 차유진 소위가 겪었던 부당한 대우, 혹한기 훈련에서의 영웅적인 활약, 그리고 그로 인해 시작된 간부들의 시기와 질투, 회식 자리에서의 공개적인 모욕, 그리고 마침내 벌어진 끔찍한 폭행 사건과 그것을 은폐하려는 지휘관들의 추악한 공모까지. 그는 차유진의 수첩 내용을 일부 인용하고 백기태 중사와 오정민 중위의 대화를 최대한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했다. 편지의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썼다. 저는 한 명의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제 눈앞에서 벌어진 불의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차유진 소대장님은 저에게 진정한 군인의 자세와 용기를 가르쳐 주신 유일한 분입니다. 부디 의장님께서 이 썩어 빠진 부대의 진실을 밝혀주시고 억울하게 쓰러져 있는 한 명의 유능하고 정의로운 장교를 구해주십시오. 이 편지로 인해 제가 어떤 보복을 당하게 될지 두렵지만 저는 제가 한 일을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편지를 곱게 접어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주소란에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합참의장 귀하라고 적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그 편지를 부대 우체통에 넣었다. 이제 운명의 주사위는 던져졌다. 김민준 이병이 보낸 한 통의 편지는 수많은 우편물과 소포 더미에 섞여 대한민국 국방의 심장부 서울 용산의 합동참모본부로 향했다. 일개 이등병이 합참의장에게 직접 보낸 편지. 보통의 경우라면 의장 비서실의 하급 장교선에서 걸러지거나 형식적인 답변과 함께 예하부대로 이첩되어 조용히 묻혔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은 무언가 달랐다. 운명의 장난처럼 혹은 하늘의 도우심처럼 그 편지는 수많은 결제 서류와 기밀 보고서들 사이에 섞여 마침내 합참의장 차강혁 대장의 집무실 책상 위에 오르게 되었다. 차강혁 대장은 대한민국 육해공군을 총괄하는 별 4개의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그는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들을 기계적으로 처리하다가 삐뚤한 병사의 글씨체로 합참의장님께라고 쓰인 낡은 편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사병이 보낸 민원 편지인가. 그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하지만 편지를 읽어내려가는 그의 미간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차유진 소위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순간 그의 눈빛이 시베리아의 겨울처럼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는 편지를 단숨에 읽어내려갔다.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그의 손이 주체할 수 없는 분노로 파르르 떨렸다. 자신의 막내 동생이 그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애지중지 키운 자랑스러운 동생이 최전방 부대에서 어떤 수모와 고통을 겪었는지 그 모든 끔찍한 진실이 편지 안에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하극상, 모함, 집단 따돌림, 그리고 무자비한 폭행, 사건 은폐와 2차 가해. 심지어 동생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생명이 위독하다는 내용에 이르자 차강혁 대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수많은 전장을 겪은 노장의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자신의 가족을 건드린 자들에 대한 원초적인 분노였다. 감히 내 동생을. 그의 낮은 읊조림에 거대한 집무실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그는 즉시 비서실장을 호출했다. 당장 구사단 통신대 차유진 소위에 대한 모든 서류와 의무 기록을 가져와. 그리고 공군 참모총장과 해군작전 사령관에게 최고 등급의 비상통신을 연결해. 집안에 사람이 죽게 생겼다고 전해. 잠시 후 그의 책상 위에는 차유진의 인사기록 카드가 놓여 있었다. 보직 해임 후 군수물자 관리 근무 중. 사유, 상관 무고 및 부대 단결 저해. 그리고 의무 기록에는 과로로 인한 실종 및 실신이라고 적혀 있었다. 차강혁 대장은 서류를 집어던졌다. 모든 것이 편지의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했다. 조직적이고 치밀한 은폐와 조작. 그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동생들과의 3자 영상 통화를 연결했다. 화면에 공군 대장 차진혁과 해군 중장 차선혁의 얼굴이 나타났다. 형님, 이 시간에 갑자기 무슨 일이십니까? 형, 얼굴이 왜 그래? 무슨 큰일이라도 있어. 차강혁 대장은 김민준 이병의 편지를 들어보이며 지옥의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유진이가, 우리 막내가 저 개만도 못한 놈들한테 맞아서 죽게 생겼다. 그 한마디에 두 동생의 얼굴이 굳어졌다. 차강혁 대장은 편지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내려갔다.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차진혁의 눈은 적기를 포착한 전투기처럼 날카로워졌고 차선혁의 주먹은 파랗게 멍이 들도록 굳게 쥐어졌다. 모든 내용을 들은 후 한동안 지옥 같은 침묵이 흘렀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둘째, 차진혁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제트 엔진의 소음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웠다. 구사단 헌병대와 감찰, 기무까지 전부 한 통속일 겁니다. 육군 자체 조사로는 꼬리 자르기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막내 차선혁이 이어서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의 폭풍우를 동반한 파도와 같았다. 그 개자식들 전부 군복을 벗길 게 아니라 살가죽을 벗겨버려야 합니다. 형님, 제가 지금 당장 파주로 가겠습니다. 차강혁 대장이 그들을 제지했다. 아니, 혼자 가지 않는다. 우리 셋 다 같이 간다. 그는 결심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여군 장교의 인권 유린 사건이 아니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군의 명예와 기강이 걸린 문제였고 무엇보다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동생의 존엄과 복수가 걸린 문제였다. 육해공 합동특별감찰본부를 구성한다. 본부장은 내가 직접 맡는다. 진혁이는 공군 최고 수사관들을, 선혁이는 해군 특수임무대 UDTSEAL 요원들을 차출해서 내일 새벽까지 용산으로 집결시켜라. 작전명은 천벌텐 바부이다. 구사단에는 어떤 사전 통보도 하지 않는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에게 신의 분노가 내리쳤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한 이등병의 심정을 담은 편지 한 장이 잠자던 3마리의 용을 깨웠다. 대한민국 국군 역사상 전무후무한 3명의 최고 지휘관 형제가 이끄는 피해 숙청이 예고되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 새벽 어스름, 용산의 활주로에서 3대의 군용 헬리콥터가 굉음을 내며 어둠을 뚫고 파주를 향해 날아올랐다. 다음 날 새벽 어스름, 용산의 활주로에서 3대의 군용 헬리콥터가 굉음을 내며 어둠을 뚫고 파주를 향해 날아올랐다. 그 시각 구사단 통신대는 평소와 다름없는 나른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 하늘에서는 부패한 왕국에 대한 신의 분노, 작전명 천벌이 시작되고 있었다. 오전 9시 정각, 고요하던 부대의 상공에 갑자기 지축을 흔드는 괴음이 울려 퍼졌다. 여러 대의 군용 헬리콥터가 연병장 상공을 선회하더니 이내 거대한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착륙했다. 헬기에서 내린 것은 일반 병사들이 아니었다. 육군, 해군, 공군의 전투복을 입은 살기등등한 헌병과 수사관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선두에는 대한민국 군인이라면 누구나 사진으로라도 보았을 3명의 최고 지휘관, 합참의장 차강혁 대장, 공군 참모총장 차진혁 대장, 해군 작전 사령관 차선혁 중장이 서 있었다. 부대 전체가 순간 얼어붙었다. 훈련 상황이 아니었다. 이것은 실제 상황이었다. 대대장이 혼비백산하여 달려나왔지만 차강혁 대장은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확성기를 통해 명령했다. 지금 이 시간부로 구사단 통신대대의 모든 지휘권은 합동특별감찰본부가 인수한다. 모든 장병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라. 저항하거나 도주를 시도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군법에 따라 즉결 처분할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하늘의 노성과도 같았다. 분노의 사명제가 마침내 강림하여 심판의 서막을 연 것이다. 합동수사팀의 움직임은 이름 그대로 번개와도 같았다. 차진혁 대장이 이끄는 1조는 순식간에 대대본부와 행정반을 완벽하게 장악했다. 그들은 모든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떼어내고 서류 캐비닛을 통째로 봉인했으며 부대의 모든 통신기록 서버를 압수했다. 차선혁 중장이 이끄는 2조는 지옥의 사냥개들처럼 핵심 피의자들을 향해 움직였다. 훈련 준비를 하던 백기태 중사 앞에 인간병기라 불리는 해군 UDTSEAL 대원들이 들이닥쳤다. 백기태 중사, 상관 폭행치상, 하극상,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백 중사는 상황 파악도 못한 채 반사적으로 저항하려 했지만 건장한 대원들에게 양팔이 꺾인 채 무력하게 끌려갔다. 소대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던 오정민 중위, 중대장실에서 진급 서류를 만지작거리던 문상철 대위 역시 같은 운명을 맞았다. 3명의 핵심 피의자가 순식간에 체포되어 연병장 바닥에 죄인처럼 무릎 꿇려졌다. 그들의 오만하고 의기양양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공포와 절망에 찬 얼굴만이 남아있었다. 한편 3조는 대대원 전원을 강당에 집결시켜 1:1 심층 신문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모두가 두려움에 입을 굳게 닫았지만 수사관들이 여러분의 신원은 철저히 보장되며 진실을 말하는 것은 군인의 의무이자 전우를 구하는 길이라고 설득하자 하나둘씩 얼어붙었던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동안 억눌려왔던 진실들이 본물처럼 터져나왔다. 모든 상황은 차강혁 대장이 직접 지휘하고 있었다. 그는 무릎 꿇고 있는 3명의 범죄자들을 경멸의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는 백기태 중사 앞에 섰다. 그의 눈에서는 차가운 불꽃이 튀었다. 내 놈이냐? 감히 내 동생의 몸에 손을 댄 짐승이. 백기태 중사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자신이 건드린 사람이 누구의 동생이었는지를.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그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땅바닥에 머리를 밟고 용서를 빌기 시작했다. 잘못했습니다. 의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작전명, 천벌은 군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지각 변동이 되었다. 3명의 핵심 피의자는 즉시 구속 수감되어 군사재판에 회부되었다. 압수된 물증과 수많은 병사들의 일치된 증언, 그리고 무엇보다 3명의 최고 지휘관이 지켜보는 재판에서 그들이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다. 백기태 중사는 폭행치상, 하극상 등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군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형인 불명예 강제 전역과 함께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오정민 중위는 위증과 범죄교사 혐의로 불명예 전역 및 징역 5년을,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문상철 대위 역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불명예, 전역과 함께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대대장과 사단장까지 지휘 책임을 물어 보직 해임되고 한직으로 쫓겨나는 등 구사단 통신대는 말 그대로 폐허가 되었다. 한편 차유진은 오빠들의 긴급 조치로 서울에 있는 국군 수도병원으로 후송되어 정밀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는 참혹했다. 백기태 중사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인해 그녀는 급성 경막하 출혈과 함께 왼쪽 눈의 시신경이 영구적으로 손상되었다는 최종 진단을 받았다. 응급수술을 통해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의사는 그녀의 왼쪽 눈이 다시는 빛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쪽 시력을 상실한 군인은 더 이상 현역으로 복무할 수 없었다. 그녀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군인의 길을 타인의 범죄에 의해 강제로 멈춰야만 하는 순간이었다. VIP 병실에 누워있는 차유진의 곁을 새오빠가 밤낮으로 지켰다. 합참의장 차강혁 대장은 동생의 손을 잡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자신의 동생 하나 지켜주지 못했다는 깊은 죄책감에 그의 강철 같던 어깨는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차유진은 오히려 담담하게 오빠들을 위로했다. 오빠들, 나 괜찮아. 울지 마. 군인 차유진의 삶은 끝났지만 그냥 인간 차유진의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인걸. 그녀는 자신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 김민준 이병을 만나고 싶다고 했다. 포상 휴가를 받아 병원으로 한달음에 달려온 김이병은 한쪽 눈에 붕대를 감은 차유진의 모습을 보고 끝내 눈물을 터뜨렸다. 소대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일찍 용기를 냈더라면. 차유진은 그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미소 지었다. 아니야, 김이병. 자네가 아니었다면 난 아직도 그 어둡고 차가운 창고에서 썩어가고 있었을 거야. 자네는 내 생명의 은인이고 내 영혼을 구해준 영웅이야. 정말 고마워. 김민준 이병은 불의에 저항한 용기 있는 행동을 인정받아 합참 표창과 함께 일개급 특별 진급의 영예를 안았다. 그는 이후 모범적인 군 생활을 마치고 전역하여 차유진과 오빠들의 적극적인 추천과 지원으로 국방과학연구소 ADD의 핵심 연구원으로 특채되었다. 몇 달 후 차유진은 명예롭게 전역했다. 조촐한 전역식에는 그녀의 새오빠와 이제는 늠름한 병장이 된 김민준, 그리고 그녀를 따랐던 3소대원들이 함께했다. 한쪽 눈에 검은 안대를 한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나약한 피해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수많은 시련과 역경을 이겨낸 강인하고 아름다운 전사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군대를 떠났지만 그녀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세상에 알려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막고 조직 내 부조리에 침묵하는 모든 이들에게 용기를 주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병상에서부터 쓰기 시작했던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엮기 시작했다. 그녀의 책 강철 눈물은 출간과 동시에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군대 내의 인권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한 여성에 대한 차별과 편견, 그리고 거대 조직, 내 부조리를 한 개인의 시선으로 처절하게 고발한 그녀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공감과 뜨거운 감동을 주었다. 책은 단숨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녀는 여러 방송과 강연에 초청받아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철혈 삼형제의 동생이나 불행한 여군이 아니었다. 그녀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작가이자 침묵하는 이들을 대변하는 희망의 아이콘, 차유진 그 자체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어느 강연의 날, 한 젊은 여군 장교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에게 질문했다. 작가님처럼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차유진은 안대를 한 눈으로 질문자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책 마지막 구절을 인용하여 대답했다. 강철은 두드릴수록 단단해지고 별은 어두울수록 더욱 빛나는 법입니다.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아주 작은 진실의 불씨 하나만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바로 그 불씨가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그 불씨가 너무 작아서 나 자신조차 태우기 힘들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이라는 작은 불씨들이 모일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어둠을 불태우는 거대한 불길이 될 수 있습니다. 절대 스스로를 포기하지 마세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강당은 뜨거운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차유진은 한쪽 눈에 빛을 잃었지만 그녀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희망과 용기의 빛을 밝히는 새로운 별이 되었다. 군복을 입고 달고자 했던 어깨 위의 별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세상의 부조리와 맞서 싸우는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찬란한 별이 되어 강철처럼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